오늘 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김근식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네, 27일 밤 그제입니다. 언론중재법이라는 법이 국회 논의의 첫 관문 문체위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를 막는 법이라 하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 내용 중 몇몇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언론의 취재에 어쨌든 그런 자유도를 낮추고 굉장히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다. 네. 언론중재법과 관련돼서 여야의 시각이 판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목소리도였고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또 평가도 좀 들어보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민주당은 이 법안을 추진했잖아요, 지금. 네. 이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언론중재위 소송 제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네. 방송의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문제 보도를 시정하는 방법 네.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법정으로 가서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하여 첫째는 고의 중대 과실, 의도적인 오보, 이걸 가짜뉴스로 그냥 통칭하는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에서 5배의 배상을 하게 하겠다. 이게 징벌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징벌적은 아니죠. 네. 배액 배상 정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오보가 나왔을 때 언론사가 인정했을 경우 정정 반론 보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정정 반론 보도를 최소한 애초 보도 크기대로 해야 된다는 정신 아래 애초 보도의 2분의 1은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면에서 커다랗게 때렸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잡습니다는 저 구석에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최소한 애초 민주당 안은 일면에서 때렸으면 일면에서 정정해라. 네. 같은 크기로 이런 거였는데 이게 면수는 지정하지 않고 네. 2분의 1은 하라. 5단으로 했으면 적어도 3단 정도는 하라. 이런 두 가지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저는 애초에 이게 제가 2003년부터 주장해왔던 법이고 이번에 촛불 집회에서 또 최초로 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오래 고민해온 건데요. 네. 이게 정파적인 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2003년에 저희가 주장했던 이유도 포르말린 통조림, 쓰레기 만두,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 보도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 간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심지어 어떤 주장까지 했냐면 정치인 등은 빼자 대상에서 논의를 정말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국민들, 연예인들 진짜 피해받는 분들을 위해서 징배제를 먼저 도입하고 대상을 좀 정치인이나 이 문제되는 쪽은 빼자는 생각까지 네. 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야가 이걸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전공자의 입장에서 진짜 전 실천적으로 전공해온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근식 위원장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그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신 애초에 이제 문제 의식은 네. 이게 사실 확인되지 않은 그 고의적인 오보라든지 아니면 아주 의도를 가지고 조작적인 보도를 한다는 건 가짜 뉴스를 뭐 확산한다든지 이런 식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묻는 이제 입법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최초의 취지가 이제 정치적인 공방,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그 진영 간의 공방이 주 타켓이 아니라
이거 아까 말씀하신 포르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 또 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의해서 뭐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 잘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파적 논리로 네. 진행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공론화의 과정 그리고 좀 더 많은 논의와 토론과 생산적인 그 공론화의 과정을 좀 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도 된다는 입장인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갑자기 이제 문체위 소위에서 일방 통행을 해서 이제 통과를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의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낸 안을 다 취합해서 하나의 안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소위에서 일방 통행을 시켰는데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입장을 제가 들어보니까 소위에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안을 국민의힘 쪽에다 알려주지도 않고 통과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절차상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언론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내용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공론화와 국민적 의견 수렴과 또 시민단체 의견도 좀 귀담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게 잘못되면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의도와 달리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세력의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는 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이 부분은 저 부분은 저는 또 동의가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있을까? 모든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는 비난 일색인 것 같아요. 거꾸로 언젠간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되면 또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럼 조선일보만 대상이고 뭐 편의상 한겨레 신문은 대상이 아니냐. 둘 다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공인이기 때문에 무한 비판이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정치 권력, 언론, 경제 권력, 네. 또 스스로 언론 권력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언론 노조에서 나왔을 때 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해야 할 목적이 있는 경우 정무직 공무원, 대기업 그리고 주요 주주 임원 등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이 이제 정치인도 포함된 거죠. 요 부분은 해야 할 목적이 있을 때 징배제의 대상이 된다. 이런 해야 할 식으로 목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이거 악의적 오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냥 정서를 가지고. 네네. 이게 증명이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공인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저는 언론 노조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언론 단체는 아니고요. 시민단체들은 아니고 왜냐하면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언론인 유관단체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볼 지극히 때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언론인 유관단체라는 데가 이제 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뭐 방송인협회 이런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현직 언론에 있는 분들의 공식적인 단체에서 일단 일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에서조차 이게 좀 개혁의 본질은 좀 외면하고 언론 통제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냈어요. 그리고 언론 노조에서도 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최민희 의원 정도의 애초에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했던 법안이 이게 자칫 여야 간의 정치적인 논리 싸움으로 되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것들로 이게 탄압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는 조항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그건 것처럼 말씀하시고요. 예, 해야 할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여야를 넘나드는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내년에 정권 개최해서 정권을 잡는다 해도 그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의 언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똑같이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그런 여야를 넘나들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탄압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조항들은 논의를 더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해야 할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많이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의
북한에 일용을 준다는 걸 알면서도라는 게 국가보안법 조항이 한 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고의 중과실이라든지 뭐 가짜뉴스를 뭐 악의적 보도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단어가 이 법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네. 잘 알다시피 죄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법이라는 건 법률 안에 그 형사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좀 자의적 기준이나 잣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는 것들은 더 논란을 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논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저는 동의합니다. 예. 저 자의적인 부분은 그럼요. 최소화해야 된다. 동의하고 예. 이 예를 들면 되게 간단해집니다. 포르말린 통조림 사태는 뭐냐면 중소기업이 통조림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독성 물질인 포르말린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 포르말린 통조림을 가지고 정말 끔찍한 보도를 했습니다. 거의 정말. 그래서 이 포르말린 통조림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다 도산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도 했어요. 쓰레기 만두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때도 그 만두소를 쓰레기 더미처럼 어떻게 했다 이런 건데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라면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라면도 그 우지파동 있었죠. 네. 이거 다 사실이 아닌 보도인데 언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 사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 언론들이 별로 책임을 안 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예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조민 씨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서 나 피부과 의사 할 거야 이랬다는 보도 나왔잖아요. 예, 예. 100% 날조로 밝혀졌죠. 이런 경우가 해야 할 목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처음에 징배제를 도입하면서 이런 정치 관련 사안, 네. 그러니까 이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안이나 대기업 주주 임원은 빼서 이런 보도는 따로 책임을 지더라고. 조민 씨 관련 악의적 왜곡은 책임을 지더라도 이런 중소기업이나 연예인이 당한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연예인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도 그 연예인 한 분 있죠. 프린스턴 대학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계속 그 문제됐던. 네. 찍어서 문제되면 언론이 보도해서 그 연예인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면 여야가 토론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최민희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어제 그 문체위 소위에서의 일방 그 강행 통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애초에 그런 중소기업의 엄청난 피해, 그다음에 연예인의 진짜 말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연예인의 개인적인 그 상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떻든 언론이 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분이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돼서 딱 못 박아서 법에 명시를 해버리면 당연히 정치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조민 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저건 진짜 잘못된 그 오보잖아요. 그게 악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다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민형사상 소송을 다 걸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치면 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그러면 부인 논란이라든지 또 저기 가족에 대한 어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도 MBC에서 지금 1심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확정 판결이 돼서 그게 검언 유착이 아니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최 의원님 애초에 말씀처럼 정치는 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그 절차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합의하는 게 맞지만 지금 국회 상황에서 모든 게 정쟁화돼서 그 부분은 저는 논의해서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그 오해하실까 봐 지금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 이 법에서 정치인을 뺀다는 건 정치인에게 언론이 더 가혹한 검증을 해도 된다는 뜻이라는 점. 네.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마치 징배제에서 그 정치인을 빼면 정치인이 봐주는 거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언론이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주주들은 그냥 이 조항은 이번에 저는 없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냐면 이건 정치인에 대해서 무한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배제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건데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전 세계적인 그 추세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 있습니다. 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충돌의 여지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지금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무직 공무원을 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그 뭐 해야 할 목적이라는 자의적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고의 중과실에 대한 추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객관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구체적 강문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걸 조금 논의 수준을 높인다고 한다면 과연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상충적인 과제거든요. 네.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그 언론을 위해서 피해받는 사람을 또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언론의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걸 굳이 정치적 논란의 한 복판에서 이걸 정치적인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민희 의원께 좀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 MBC 시선집중에 그 전국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이 이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형태의 법률안을 국민의힘이 입법을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뭐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앞서 정파적이 아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또 정파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여기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제가 생각하는 정도, 이거 민주당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가 생각한 포르말린 중소기업 보호, 연예인들 보호, 기타 일반인들을 보호하는 언론중재법을 냈다면 전 정말 칭찬하고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론노조는 뭐 했습니까? 가짜뉴스가 판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1등 신문이라고 얘기하는 신문들일수록 정파적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노조는 뭐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개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정말 근본적으로 지금 언론이 문제가 많고 이 부분은 여야가 전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법을 내면 A가 내면 B가 정파적이라고 욕하고 B가 내면 A가 정파적이라고 욕하고 결국은 언론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제도 못하고 온 거고 그래서 이번에 진짜 명백한 가짜뉴스 그 명백한 가짜뉴스임을 증명해야만 사실 이 징배제가 그렇죠. 적용이 돼요. 그래서 네. 이번에 입증 책임 부분이 빠져서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입증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이게 오보라는 걸. 네. 근데 사실은 기사는 기자가 썼고 언론사가 썼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언론사가 오보 아님을 증명하도록 적어도 증명을 반반 책임으로 하는 것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일단 상임위 소위 통과한 거예요. 문체위 소위. 네. 그리고 이게 급해진 건 이건 민주당도 인정해야죠. 다음 달에 문체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니까 네. 민주당이 급한 거 그러니까 그게 이해합니다. 정파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죠. 아니죠. 이거는 여야가 합의할 수 절차에 있고 있어서 논의해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서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야 뭐 국회 지금 김근식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건 국회가 아주 잘 돌아갈 때 얘기인데 우리 국회가 아니니까 또 이걸 일방적으로 민주당에만 책임 묻긴 뭐한데 네. 하여간 언론노조 위원장께는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포탈 그리고 언론의 주류 언론의 가짜뉴스가 창궐할 때 언론노조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스스로 잘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것을 강제적인 입법 조치를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규제를 통해서 가능할 것인가. 네. 뭐 그렇게 해서 된다면 또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갖는 부작용과 우려가 훨씬 크다고 한다면 저는 언론계 스스로의 자정작용 네. 또 언론계 스스로의 자율적 노력에 맡기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검찰개혁 때도 똑같은 논리. 모든 개혁에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면 최고인데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만보양보해서 우리가 자꾸 중앙 언론만 봐서 그런데 지역 언론 등에 의한 지역에 힘없는 사람들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야를 넓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두 개씩 소개해드리고 좀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 6612님 4042님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통제법 아닌가요? 현재도 잘못하면 사법적인 처벌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징벌적인 처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 6669님은 언론의 자유는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진실을 왜곡하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예전 말로 유언비어입니다. 8748님 우리 언론에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기자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조차 하지 않고 특종이라는 타이틀을 위해 보도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보도부터 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좀 보내주셨습니다. 각서라고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666번님. 시원한 발언으로 무더위를 식혀줄 최민희 의원님 오늘 이 시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57님. 김근식 위원장님 곧 꿈을 펼치실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파이팅입니다라는 응원 문자도 들어왔습니다. 공평하게 좋은 말 한 번씩 해주시네요. 밖에서 우리 윤희명 PD가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도 대선 주자 모두가 모여서 하는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범위 야권이라고 하면 당 밖에 있는 유력 주자도 있습니다만 네네. 지금 오늘 첫 간담회는 국민의힘 소속 네. 주자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게 8월에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해요? 뭐 설왕설래하고 있죠. 근데 왜 설왕설래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입장에서도 입당을 권유하고 좀 기다리고 있고 네. 국민의힘에서 심지어 이제 밖에 있는 우리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빨리 입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입당할 걸로 믿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난 일요일 날 새로 구성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소속 사람들도 윤석열 총장이 조만간 8월 안에 입당할 거라고 믿고 사실은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조만간 입당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날짜를 이제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아직은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언제냐는 걸로 지금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이 본인이 결심을 해서 본인이 딱 정하면 정광석화처럼 하는 것이지 본인의 고민이 또는 본인의 결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그 이야기를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주 일요일 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치맥 회동 후에 네. 윤 총장이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가 좀 더 기다려달라. 내가 이준석 대표가 불확정성이 거쳤다고 이야기했고 윤석열 총장은 좀 기다려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투명하게 갈 길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만간 결단의 시간을 갖고 입당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또 8월 입당이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버스가 처음부터 제대로 출발할 수 있으냐 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예. 이거를 시야를 넓혀서 야당판, 야권판으로 보면 안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복잡해진 게 이제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밖에 있는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니까 네네.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심 끝에 오늘 이준석 대표가 8월 말까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거의 최후 통첩을 한 셈입니다. 이게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이건 다 단 한 가지 단어로 결정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이. 네, 그래서 지지율이 정말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정체했다가 지금 일부 반등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계속 상승세로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들어가면 이건 뭐 외피나 보호막이 필요해서 들어간다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게도 안 좋겠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지지율 추이가 다음 주 초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근식 위원장께서는 지금 당협위원장이시니까 아니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편이라고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당 밖으로 가서 대변인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리가 필요한 네. 시점이다. 왜냐하면 당 소속 당직자인데 당 밖의 후보를 공식 캠프에 합류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치매 개동을 한 것이고 저는 거기에서 상당 부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뒤에 또 이 윤석열 총장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같이 대동해서 부산도 가고 또 캠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오늘 사이 또 앞으로도 이번 주에 나올 여론조사가 나오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좀 빠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일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바로 이준석 대표와의 봉합, 국민의힘의 입당이 확실시 된다고 하는 그동안의 입당과 관련된 국민의힘과의 갈등 상황이 정리된 상황이 사실은 지지율 반등에 좀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도 조만간에 입당은 결심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앵커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당협위원장인데 먼저 가 있는 것을 어차피 들어올 뿐이기 때문에 먼저 배운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들어오지 않고 정말 11월까지 밖에서 진을 치겠다고 그러면 네. 그 11월까지 견뎌내기에는 이 당직자 입장에서 너무 힘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모든 논란거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라도 조만간 늦지 않은 시간에 윤석열 총장이 결심을 하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사항이시고요. 그렇게 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경쟁 후보에게는 어떨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쟁 후보. 특히 최재형 전 원장 당원으로 불러야 되겠죠. 네. 최재형 당원 같은 경우는 최종 후보 예비 후보 등록했으니까. 했어요. 예. 네,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도 리스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저런 조건 다 안 따지고 그냥 입당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밖에 있는 분을 내부 사람이 지지하는데 방치하는 건 경쟁 후보의 입장에서는 당의 결정이 공평하게 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 얘기한 것 8월 말까지 입당을 안 하면 당협위원장들 그 윤석열 후보 캠프로 간 분들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그 고민들을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을 쭉 보고 행보를 보니 들어가겠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되겠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언론 인터뷰에서 징계를 싹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 부분은 뭐 다들 알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지난 일요일 날 캠프에 새로 합류한 당협위원장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갔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윤석열 총장과의 사전 양해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사전 양해가 전제된 상태에서 조금 더 먼저 가서 캠프를 보강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과정에서 캠프의 비효율성 그다음에 캠프의 시스템의 뭐 미비점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실무형 캠프에서 조금 더 정무적 감각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한다는 사실은 자기 변화의 과정으로 국민의힘 사람들이 합류한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대표가 안 들어오면 뭐 제명한다 언제까지 들어오세요 자꾸 체근하는 것보다는 저는 가만히 기다리면 알아서 저는 적당한 시기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대변인들을 경선 방식으로 배틀로 뽑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너무 리스키한 발언을 직접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그리고 배틀로 뽑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뽑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도 조금 대변인들이 보이면 저도 어떨까 그 부분은 합니다. 뭐 동의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말씀이 저는 일정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국민의힘한테 상당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된 다음에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을 잘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드러난 약간의 우려는 뭐냐면 그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 방송 언론 인터뷰를 좀 지나치게 좀 많이 잡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인터뷰를 잡다 보니까 인터뷰에서 질문이 나오면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또 발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발언이 민감한 발언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예. 진짜 최 의원님 말씀대로 대변인 토론 배틀로 어렵게 뽑았으니까 대변인단에게 오히려 방송에 좀 인터뷰할 수 있는 또 그 방송의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주고 이준석 대표가 가능하면 방송 인터뷰를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도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불확실성이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이제 입당 여부 시기 이것하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안 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까? 그냥 깨진 거예요? 실무협상단에서는 결렬로 최종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동안 논의를 협상단에서 해오다가 네. 강론에 들어가서 뭐 사무처 승계라든지 뭐 그 자산 승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합의가 일부 됐습니다만 네.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대선 플랫폼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당면 변경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있어서 이건 실무차원에서 더 이상 안 되니 네. 일단 결렬을 선언하고 정치라는 게 그렇게 결렬되면 그다음에 윗선에서 이제 정치적 결단으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안철수 대표랑 만나서 풉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대표가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무대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왜? 트럼프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탑다운으로 서로 간의 입장이 좀 차이가 좀 극명하게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근데 결국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 모든 과정, 네.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까지 이런 모든 과정에 의문의 일패. 안철수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재보궐선거 때만큼 안철수 후보가 중요하지 않은 후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반영된 것이지만 네. 국민의당은 결국 국민의힘과 일정 정도 타협을 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늘 배우는 거잖아요. 반면교사.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미래가 되면 안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는 생각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론조사 표에서 국민의힘으로 갔을 때 나의 중도 지지는 얼마나 빠질까. 정말 많은 범민과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김근식 예. 위원장께서는 안 대표하고는 요즘 연락은 잘 안 하세요? 예, 요즘에는 좀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 안 하신 지 꽤 되셨어요. 네, 이제? 네. 근데 진짜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의문의 일패를 당한 분이 이제 안철수 대표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안철수 대표에 비해서 정치 지금 구도화에서 존재감이 좀 많이 축소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협상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변수는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신속하게 선택해서 들어가 버리면 안철수 후보도 사실 밖에서 버틸 힘이 여력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 급속도로 통합이 좀 진행될 거라고 보고 근데 윤석열 총장이 안 들어오고 계속 버티고 바깥에서 진을 치겠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이른바 또 다른 또 모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각설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